대통령 후보는 쏟아지는데 과연 나는 누구를 뽑아야 할까 많이 고민되시죠? 이름은 아는데 막상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공약은 들어봤지만 그 사람의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다.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선 후보 프로필 떠먹여드리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영남일보 박지일 논설실장님 그리고 대구 가톨릭대 장우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는 현재 거론되는 대선 후보 중 유일한 40대네요. 네, 굉장히 젊은 정치인입니다. 당선된다면 MZ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후보는 1985년생이고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또 대구 출신으로 TK 연고도 가지고 있습니다. 학력은 하버드 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 경제학을 공부했고요. 정계 입문은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위원으로 발탁되면서 시작했습니다. 2021년엔 헌정 사상 최초로 30대 나이에 제1야당 당대표가 됐고 이후 2023년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개혁신당을 창당해 제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 선거구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는 어떤 인물로 평가되고 있을지 우리 실장님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인물로 평가된다기보다 제가 평가하기에는 영어를 쓰자면 우리 이제 주식으로 치자면 블루 칩이 아닌가. 그야말로 블루 칩이고 기이한 그게 있어요. 예를 들면 기이하다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된 인물이죠. 네. 두 번째는 또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의 당선에 뭐 혁신적인 그런 당대표로서 또 기여를 했으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대통령이 탄핵 파면을 당하는 그런 또 인연을 정치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좀 기이한 측면도 있다. 네. 이준석으로서는 굉장히 이과생인데 쉽게 말해서 물론 경제학을 했지만 하버드에서 저걸 하고 정치의 본질, 정치의 생리를 꿰뚫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전에서도 상당한 파이팅력이 있고 급소를 잘 찌른다. 물론 지난 해 4월 10일 선거에서 보면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이죠. 화성 을지역구인데 거기서 거의 10%도 안 되는 지지율로 시작했는데 거의 이겼지 않습니까? 3파전 끝에. 지역을 점지하는 것과 그 선거운동 과정을 지켜보면은 정치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보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은 이 이준석 후보에 대해 또 어떤 인물로 또 생각이 드시는지. 네. 이준석 후보에게는 미안한데 이준석 후보를 떠올리면은 꼬마 기술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 재간이 많은 거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이 어린 시절부터 소위 그것도 비대위 경험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통상적인 직업 정치인이나 당뇨로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 상층에 진입을 해서 그 발판으로 계속 도약을 해 나가는 거죠. 엄청난 정치적인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을 뭘로 정의할지 또는 정치의 가치가 무엇일지 이런 거 보면은 판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간은 굉장히 좋은데 그 재간을 쓰게 되는 그릇 자체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또 약점이 있잖아요. 가장 큰 약점이 그러니까 사회 양극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준석 후보가 사회 양극화 아마 해결할 수 있을까? 오히려 불을 지르지 않으면 다행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통합이라고 하는 가치라든지 정치적인 도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정치 패러다임 바꿔 나간다면 그렇게 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성 정치하고 계속 충돌하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이준석 후보 초선이지만 존재감만큼은 또 중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른 나이에 등장해서 정치 경험을 조금 쌓아왔고 특히 선거 전략가로 또 역량을 또 많이 증명해 온 것 같아요. 근데 반면
이 트러블 메이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이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손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기 수익에 계속 집착을 하면 거기에서 이익은 얻을 수 있으나 신뢰를 얻기는 쉽지 않다. 자, 이준석 후보가 등판하니까 허은하 후보가 다시 등판했어요. 양양자 후보도 또 국민의힘으로 갈아타서 등판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그러니까 개혁신당을 만든 세력들이 지금 공중분해되고 네.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 이준석이 정치적인 상수인 겁니다. 정당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경쟁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보면 결과일지는 몰라도 이준석 가는 곳에 항상 분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인으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을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큰 정치를 아직 못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기 이 손익에 너무 예민하고 집착을 한다라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저는 조금 이제 달리 생각하는 좀 장점을 한번 봐주고 싶은 그 측면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나이가 더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준석은 뭐 예를 들면 초창기 지금 10여 년 전이면 뭐 20대에 불과했는 것이고 그걸 기성 정치인이 불러들였으면은 굉장히 그 북돋아주고 젊은 시내로서의 약점이 있다면은 보듬어 줄 필요가 있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젊은 사람인 만큼 또 그만큼 그 결점이 확실히 있었겠죠. 내면적인 그런 양보할 줄 모르는 심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그리고 계엄의 이 사태, 불행한 사태를 본다면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정권의 실패죠. 한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가 김건희 여사의 부분, 정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하지 못한 부분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계엄 포고령 문구에도 등장하다시피 의대 정원의 문제를 너무 무모하게 거의 뭐 들지도 않는 칼로 서린 셈이죠. 이게 뭐 오히려 뭐 혹을 더 붙이는 경인데 지금은 거의 항복하는 수준이잖아요. 의사들한테. 그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치명적인 것이었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풀어가지 못한 이준석을 당대표를 내친다는 것인데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권당에 배출한 대통령이 현직 당대표를 권력 처방부터 내친다면은 그 당이 온전하겠어요? 그 정권이 가겠어요? 그게 도대체? 이준석 개인이 아니고 이미 그 공당의 대표가 돼 있잖아요. 그걸 인정해야 되지 우리가 정치에서.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실책이고 어마어마한 실패예요. 물론 대선 때 이준석이가 본인의 정치를 미래를 생각해서 여러 욕심을 부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과거이고 또 그건 또 어느 정도 용인해야 되는 상황이고 정치가 어떻게 상대의 일방적인 100%를 굴복을 강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준석으로서는 운이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나빴다고 보는 것이고 그걸 지금 이제 만 40이잖아요. 과거에 뭐 40대 기수론 그 70년대 김영삼 뭐 그리고 김대중도 그때 포함되고 이철성까지 뭐 있었는데 아주 과거지만 어쨌든 뭐 시대는 세월은 젊은 사람 편이죠. 그러니까 시대 갈등은 언제나 있는 것이고 그 시간은 젊은 사람의 것이기도 하고 젊은 사람의 편이기도 하죠. 이준석 후보는 또 이렇게 보시다시피 호불호가 또 강한 타입입니다. 그래서 언행 스타일이나 행보가 정치판에서는 또 보기 힘든 캐릭터인 건 맞지만 또 잘난 만큼 조금 건방지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말을 이쁘게 하지는 않죠.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의 어느 습관이기도 하고 그게 본인의 정치적 매력을 이제 확보하는 방식이기도 한 거죠. 그게 스스로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이제 다만 그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이 한국 정치의 약점을 그러한 방식 커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더 지금 불을 지르고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안타까워요. 이제 그 스몰 정치에서 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인 문제, 젠더 문제, 무슨 문제 나오면은 일단 편을 갈라버려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단면을 쪼개는 게 아니라 물결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단면을 쪼개는 정치를 하니까 어쩌면 저러다 정치적인 수명이 얇아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더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래 그룹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요. 항상 이렇게 보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기성세대하고 어울리면서 자기 정치를 해나가거든요. 그런 역량을 보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코호트라고 한데 그 세대의 경험을 동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룹 없이 이제 혼자 정치를 기성 정치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아마 또래 집단이 나타나면은 더 어떤 양질의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화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뭐 홍준표 후보하고 또 약간의 교감이 있는지는 그렇죠. 모르겠어. 홍준표 뭐 스스로 독고다이라 하듯이. 근데 이준석 후보 대표는 뭐 그렇게까지 제가 좀 폄훼하고 싶지는 않고요. 아마 사회자께서 아까 금방지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네. 금방지다는 점이 약점이 아닌가 하는 것인데 이준석 대표가 평범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금방져야 되지 당연히. 정치라는 것은 일종의 금방짐이 끼어 있지 않으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겸양과 뒤로 쳐져 있어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 정치죠. 그 점에서 저는 뭐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건 뭐 정치하고 다른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 자체가 꼭 정치판이 아니더라도 저자석 금방지다는 거잖아요. 젊은 금방지다 이게 기성세대의 입에 달린 이야기예요.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싶습니다. 뭐 이준석이 어떻게 튀지 않았으면은 예스맨이 되었으면 누가 저 자리에 올려줬을까요? 당 대표와 그 몇 번을 떨어지고 동탄에 가서 화성에 가서 국회의원까지 되는 그건 처절한 자기의 그 업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 장우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큰 정치로 물결 뭐 이렇게 하나의 큰 강을 이루려면 현실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내 조직과 나를 따르는 강력한 예하 부대가 있어야 되는데 사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개혁신당의 그 혈혈단신 같은 이미지로서는 미래가 좀 완전하게 열릴 수는 없다. 아마 그 점은 또 본인도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준석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공약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그리고 추구하는 지향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찾아보니까 뭐 이준석 압도적 새로움 이렇게 본인의 이제 이미지와 연결했던데 교수님이 모두에 한번 얘기한 것과 좀 관계되는 것인데 이제 세대 간의 뭐 갈라치기 내지는 젠더 문제 이런 데서 이제 좀 적극적이고 한편으로는 좀 솔직한 측면이 있어요. 표를 한쪽을 잃더라도 자기의 소신을 내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65세 이상 그 노인들에 대한 모임 성차에 대해서는 이것이 부당하다. 그럼 지하철이 없는 농촌 지역의 노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그걸 좀 신선하게 봐요. 무작정 우리 뭐 노인 됐으니까 돈 다 줍시다 이런 공약이 나오는데 국가 재정이 아무래도 뭐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다 철철 넘치는 것은 아니니까 어느 것이 더 포인트가 노인들의 그 복지에 맞느냐 하는 것으로 접근한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중요한 포인트 같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2030 세대의 좀 억울한 부분들을 얘기해요. 사실상 저게 수치를 지금 높이는 것은 맞는데 저를 비롯해서 기성세대들은 국민연금을 받는 것을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그걸 지금 인상을 자꾸 시키면 안 돼요. 양보를 해줘야 돼요. 그게. 무작정 물가 인상분에 대해서 연금이 자동적으로 늘게 만든다. 이거는 정말 좀 모렴치한 이야기이고 기성세대들의 그런 그 안정적인 국민연금의 수급을 좀 확보하려면은 기존 2030 세대 그러면은 기성세대들도 좀 양보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준석 후보도 그런 측면을 좀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정년 연장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상향한다면 국민연금 수급도 올려야 한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제 이준석은 그 공학도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 5대 산업으로 정부가 지정하고 있는 AI, 바이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자율주행차든 그리고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에 양양자 지금 전 의원을 지금 출마했다가 지금 이제 떨어졌죠. 국민의힘에 어쨌든 그런데 그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 출신의 양양자와 거의 그 깊은 토론을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대선 후보가 아닌가 지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지금 반도체 우리나라의 그 중요한 그 핵심적인 산업이잖아요. 거기에 전문적에 가까울 정도의 토론을 할 수 있는 후보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자산이라 이렇게 좀 좋게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 이준석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공약에 대해서 또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들이 많은 공약을 내고 있으니까 근데 이준석 후보의 공약 특징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 후보는 공약 레인지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좁다. 예. 네. 대신에 공약의 구체성이 가장 뛰어납니다. 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확실하게 선거에서 타겟층을 정하고 있구나, 목표 계층이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고요. 주로 보면 청년 세대 공약도 이제 보면 다른 후보들이 그 임대주택 어떻게 짓겠다 좀 두루뭉실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보면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정책 토론회라든지 이렇게 다루었던 주제들을 연속 선상에서 공약으로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이제 과정의 측면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대신에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큰 얘기를 덜 하고는 있는데 차라리 이런 덜 크더라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주는 후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실장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 개혁 문제라든지 이제 그 소득세 문제 그리고 전월세 문제 다 보면 청년 세대의 문제도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이게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년 연장, 연금 개혁, 소득세 이런 공약 범위는 조금 좁지만 또 구체성은 또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질문이 또 기대가 됩니다. 답변이 기대가 되고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이 될지 수식을 하나 붙여서 우리 실장님부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써도 될까요? 네, 아마 좋죠. 좀 이준석 후보한테는 좀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New President, 네. 새로운 대통령 그렇게 한번 장명해주고 싶어요. 어울립니다. New. 아마 된다면은 안철수 우리 파트에서 제가 좀 약간 얘기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좀 더 과학적인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세대니까 합리주의와 과학주의, 과학의 근간, 사실의 근간, 일 이런 것들은 지금 21세기 MZ세대의 몫이라고 보고 행여 운이 좋아서 이준석이 이번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런데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이게 이준석과 통합 단일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은 승리를 저는 보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의 스탠스는 내년 지방선거와 같이 연계돼서 미래 그 교수님 말씀하신 조직으로서 약화된 개인의 플레이를 하는 정당에서 좀 떨쳐서 조직을 구성하고 싶어하는 이준석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젊은 세대들을 모아서 후보를 출마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우리 한국 정치사에 특이하게 개인 정당이 많잖아요. 심지어는 지금도 이재명계라고도 할 정도로 민주당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도 그런 그를 노릴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준석은 양수겸장으로 꽃놀이표로 이번 대선에 임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수 우파들의 어떤 이번 선거를 꼭 절박하게 이기고 싶다면은 어떤 양보를 통해서든지 이준석을 끌어안지 않고는 대선이 불가능하다. 과거의 통계가 그걸 말해주고 있다. 안 그래도 불리한데 이준석께서 거의 10%에 가까운 표가 짜갈라진다면은 나머지 우파에 다 대동단결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그건 해보나 마나한 선거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만약에 이준석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당선이 된다면 대한민국 어떤 대한민국이 될지. 일단 이준석 후보가 집권하게 된다면 청년 문제에서는 이제 큰 어떤 돌파구가 열릴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정 활동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약에서 구체성이 굉장히 크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그런 권한을 내가 주도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청년 문제가 곧 그 세대 간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통합적 의지만 가진다면 그 큰 업적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또한 이준석 후보가 서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이준석 후보의 1차적인 목표가 대권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거대 보수 정당의 당권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관계가 이번 탄핵 조기 대선 전국에서 범보수 연합의 단일 후보를 가능하게 만드는 맥락이 될 수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방법이 아니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집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것도 시간은 젊은 사람의 편이다는 측면에서 이준석을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젊다는 거의 장점이니까. 네, 젊은 피 신세대 뉴 프레지던트 그리고 뭐 청년에도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총 8명의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